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158번째 시간 앤손입니다. 지금까지 경매에 관한 많은 이론을 공부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을 통해 그동안 공부해본 것을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사례에 입찰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분석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실 내용은 배당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실전 사례를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는 주택공사에서 임대하는 아파트가 있고 일반 건설회사에서 임대하는 아파트도 있는데 주공아파트는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 건설업체에서 임대로 제공하고 있는 아파트가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경매로 나오는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임대 아파트는 국가적으로 서민들을 위해서 주거를 제공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그것을 전적으로 다 해소를 못하니까 일반 회사에 거의를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국가의 자금이 들어갔었죠. 보통은 지금은 부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전에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을 주관을 했었습니다.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많은 자금을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주로 국민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했었죠. 이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용으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 임차인들에게 보증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초에 IMF 이후로 이런 아파트를 많이 지었는데 이러한 아파트들이 부도가 많이 났었죠. 부도가 나고 국가적으로서는 이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결국 경매를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결국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여기 입주하고 있는 점유자, 임차인들이 많은 피해를 봤었죠. 그래서 2004년도 이전에 이러한 아파트들이 경매를 하게 될 때 많은 임차인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구제해달라고 법원에서 많은 농성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엄청 시끄러웠죠. 그래서 생긴 법이 원래 임대주택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이 법을 2005년도에 개정을 합니다. 2005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을 개정해서 그래서 이 임차인들, 피해를 보는 임차인들에게 이 경매 대상인 아파트를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 아파트가 경매가 나오면 임차인이 우선 매수를 행사할 수 있죠. 우선 매수권. 이 우선 매수권은 여러분들이 공유자 우선 매수권인데 이미 이 내용을 배우셨고 또 제가 임대 아파트를 잠깐 설명할 때 우선 매수권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시 우선 매수권은 임차인이 제3자가 낙찰 받으려고 할 경우에 그 금액으로 임차인이 우선 살 수 있는 권한이죠.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우선 매수권이 생겼지만 그래도 아직도 임차인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것이 법의 이름이 좀 긴데요. 저도 워낙 이 긴 법이어서 이름을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부도 공공건설 임대 아파트 임차인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러한 법을 200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2007년에
새롭게 만들어서 이것을 2007년 1월부터 시행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중요 내용은 임대주택법에서는 우선 매수권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임차인이 당신이 원하면 먼저 살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였고, 여기에서는 역시 우선 매수권도 임차인 본인도 우선 매수권을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주택공사와 같은 공적인 기관에 이것을 위임을 하는 거죠. 주로 주택공사가 이 일을 맡아서 합니다. 주택공사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주택공사가 소유자가 되는 거죠. 임차인 본인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도 되지만 주택공사에서 이걸 행사를 한 다음에 현재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때와 같은 조건, 같은 임대 조건으로 계속 이것을 임대를 하게 해달라. 거기에 대한 규정이 이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임차인이 원하면 3년간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줬었습니다. 그런 규정도 만들었죠. 그래서 임차인이 원하면 나는 3년 동안 여기서 계속 임차인으로 점유하겠다. 이 말은 제3자인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3년 동안은 계속 임대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3년 동안 계속 임대하는 것을 주택공사인 경우는 종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했었는데 일반 제3자, 일반인이 낙찰을 받았을 때는 그 조건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2008년 6월부터는 주택공사와 마찬가지로 현재 임차인이 임대하고 있는 그 조건을 일반인에게도 다시 적용한 걸로 이것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대 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경매가 나오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이 있고 또 그 우선 매수권을 주택공사가 행사할 수도 있고 주택공사가 행사했을 경우에 현재의 임대 조건을 임차인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이 아파트를 제3자인 여러분도 낙찰을 받을 수 있는데 역시 3년 동안 임차인이 원하면 계속 거주를 하도록 해줘야 되고 그 조건 역시 현재의 조건을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현재 바뀌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공공임대 아파트라는 것은 개인 소유의 아파트가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임대용으로 지어지고 국가의 자금이 들어간, 그러니까 큰 회사에서 임대로 지어서 그것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거죠. 이러한 임대 아파트가 주로 경기권하고요, 충청 남북도에도 많습니다. 충남북에도 이런 물건들이 많고 강원도 그리고 경상북도 이 지역에 아직도 많은 임대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들이 이것을 자신들의 소유로 해서 계속 점유를 하겠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줘야 되겠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러한저러한 형편으로 낙찰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것이 경매로 받아도 괜찮은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을 낙찰 받으신 다음에 계속 임대를 주시거나 아니면 가격이 오를 때까지 보유하시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아주 많죠. 물량이 많아서 임차인들이 낙찰받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대출을 이용해서 다시 재임대하는 쪽으로 가시면 제 생각에는 임대 수익이 충분히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저렴하게 사서 몇 년 동안 임대 놓은 후에 나중에 처분하실 때는 또 수익도 충분히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공공임대 아파트가 요즘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제 제가 한 3년 전에 이 임대 아파트에 깊숙이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아파트가 처음에 시작부터, 경매 시작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특히 지금 배당을 배우고 있는 시간이니까 배당과 관련해서 그 임대 아파트의 배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이 자료가 임대 아파트 33평형이 82개가 경매가 나온 자료입니다. 이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82번까지 물건 번호가 있고요. 2004년도에 이것이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건 번호는 2004번인데 실제 이 아파트가 저 개인과 만난 것은 2003년입니다. 이것이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가 문제가 돼서 임차인 대표가 저를 찾아왔었죠. 그래서 이것을 경매로 가야겠는데 그것이 어떤 건지, 경매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자신들이 어떤 이익이 있고 불리한 점이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저한테 이제 물으러 왔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전반적인 거 먼저 한번 보시고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죠. 전부 33평형 아파트입니다. 33평형 아파트고요. 동수는 4개 동, 대략 한 3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전체적으로 원래 임대 아파트로 임차인들이 3,9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것이 중간에 당초에 약속했던 분양 가격으로 분양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9천여만 원에 분양하기로 약속했었는데 5년 후에 2002년, 2003년도에 이것을 1억 2천에 분양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임차인들과 분양회사에 문제가 생겼던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상으로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데, 토지 별도 등기는 경매를 신청한 국민은행,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등기부상에 국민은행이 있죠. 국민은행이 건물을 짓기 이전부터 토지에 대해서 건저당을 설정했고 그것이 토지 별도 등기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니까 이것은 낙찰되면 토지 별도 등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300여 가구 가운데 일부는 분양이 되고 분양되지 않은 가구 가운데 임차인들이 원하는 82세대만 국민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했던 거죠. 보증금은 임차인들은 모두 3,920만 원입니다. 이 3,920은 이 지역이 경기도 화성이니까 화성은 3천만 원 이하 임차인이 소액이 되죠. 그래서 소액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등기부상으로는 다른 별 문제가 없고요. 임차인들은 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임차인으로 있었던, 전대차가 아닌 임차인으로 있었던, 그리고 본인들이 이것이 경매로 가서 낙찰을 받거나 또는 낙찰 떨어지는 거거나 하여튼 자기들이 원해서 경매로 가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제가 기록해둔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죠. 아까 제가 칠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3년도, 2004년도에 많은 임대 아파트들이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여론이 아주 시끄러웠죠. 그런데 이 아파트가 경매가 시작된 것은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 봄에 결국 국민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했고 배당 요구 종기가 2004년 10월까지 잡혔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가 끝나면 이제 경매가 본격적으로 할 텐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준비를 했었죠. 아까 제가 임대주택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임대주택법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 것은 2005년입니다. 2005년 7월부터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임대주택법에 임차인 우선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였죠. 그러니까 임차인과 여러분과 같은 정상적인 투자자 제3자가 같은 조건 하에 경쟁해서 높은 가격에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본격적으로 경매가 시작되어서 제가 전반적인 절차를 임차인을 모아놓고 알려준 내용입니다. 2004년 4월에 경매가 개시됐으니까 자, 지금으로 봐서는 10월 달에 배당 요구 종기가 끝나고 2004년 말이나 2005년 초에 결론이 난다. 그리고 경매가 막 시작된 현 시점에서 대략 이 정도 1억 2천의 금액인데 내가 볼 때는 9,500 내지 1억 선에서 낙찰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자금을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임차인을 모아놓고 쭉 얘기를 했죠. 임차인들은 일단 경매가 시작되면 불안하죠. 자신이 낙찰을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고 또 얼마를 입찰을 해야 될지도 아주 불안한 상황이니까 전반적인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것이 제가 등기부를 종합해서 올려놓은 얘기인데요. 내용인데 토지등기부상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저당이 있지만 이것은 국민은행, 주택은행의 건저당이어서 낙찰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됩니다. 등기부상에 여러 82개의 등기부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몇몇 임차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건물상의 1번 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한 국민은행입니다. 그것이 2001년 9월 14일인데 두 번째 건저당이 신용보증기금 2002년 7월 5일입니다. 82개의 등기부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2001년 9월 14일 이것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죠. 이전에 임차인이 전입한 가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두 번째 건저당 대부분은 이 사이에 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이 되면 국민은행이 먼저 받고 임차인이 두 번째 배당받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집은 전입은 빨리 했는데 확정을 이 두 번째 건저당보다 더 늦게 한 집이 몇몇 집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집들은 배당을 받는데 불이익을 당하겠죠. 왜냐하면 이 두 번째 건저당이 8억이나 되는 돈을 먼저 배당받게 되면 임차인에게 배당이 안 갈 수가 있죠. 그거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이 신용보증기금을 임차인 대표들이 찾아가서 실제 이 채권이 남아있느냐 이것을 조사를 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두 번째 건저당 신용보증기금의 8억 1,600원 채무가 없는, 사실상은 이미 갚아지고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권리였죠. 결국 모든 임차인 82명이 두 번째로 배당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좀 더 진행을 내려가서 보죠. 만약에 이것이 낙찰이 되면 가구당 계산이 어떻게 될까? 대략 1억 3천 정도의 감정이 돼서 이것이 1억 정도의 낙찰이 된다면 가구당 배당이 어떻게 될까? 국민은행이 청구한 금액이 46억인데 가구당 5,600만 원,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금액이 가구당 3,920입니다. 3,920.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9,500. 그래서 1억 정도의 낙찰 받으면 9,500 정도니까 임차인 3,920을 포함해서 본인의 배당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1억에만 낙찰을 받는다면. 그런데 9,500 이하로 낙찰받으면 임차인의 배당이 일부 없을 수 있다. 자, 이런 계산을 미리 해본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 사건의 일단 일단락인데요. 결국 이제 본격적인 경매가 시작되고 거기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죠. 임대 아파트가 결국 이것이 1억 3천 정도의 감정이 됐었고 한 번 유찰돼서 1억 내지 1억 500 정도 1억에서 1억 500 정도로 한 번 유찰된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세가 1억 3천 정도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우선 매수권이 없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임차인들은 불안하죠. 그래서 외부의 제3자들이 낙찰받지 말라고 많은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지금 보시는 사진이 플랜카드를 아파트 곳곳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이 아파트의 나쁜 점을 많이 소문내라고 부탁도 했었고요. 자, 최종적으로 이것을 입찰하기 전에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 당시 이 아파트가 화성시니까 화성시의 낙찰가가 그 당시 77% 정도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80%일 때 내가 볼 때는 일부는 낙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80%의 입찰을 해라. 저층이나 맨 꼭대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없으니까 한 번 더 유찰될 수 있겠지만 중간층의 위치가 좋은 것은 80%대 입찰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자, 그것을 제가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런 나름대로의 자료를 만들어 본 거죠. 자, 그 외에도 많은 내용을 판단을 했습니다. 자금 문제가 있죠. 이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1억에 낙찰받으면 3,920만 원이라는 본인들의 배당이 있죠. 임차보증금을 배당을 3,920 받을 테고 이것이 과연 대출이 얼마 나올 건가? 대출이 6천 정도 과연 나올 건가? 자, 이것도 판단을 했었고요. 경쟁자는 얼마에 들을 건가? 그리고 입찰보증금이 대략 1,000만 원씩 있어야 되는데 이 입찰보증금을 마련을 못하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집들이 경매를 보증보험을 이용한 거죠. 경매 보증보험을 이용했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은 거의 시행이 되고 있지 않는데 이때만 해도 입찰보증금을 일부 비용을 지불하면 서울보증보험에서 그 보증금을 대신해주는 정권을 끊어줬죠. 그래서 1,000만 원의 보증금이 없이도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많은 임차인들이 또 이 제도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드디어 입찰하는 날입니다. 82가구 가운데 대략 한 20여 가구는 3차에 들어가겠다고 했고 2차에는 한 60여 가구가 입찰을 했는데 아파트의 플랜카드를 물론 이렇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많이 해놨지만 법원의 현장에도 플랜카드를 들고 와서 제3자들이 입찰을 못하게 많은 시위를 했었죠. 시위를 하다가 법원에 제지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들어간 것 중에 5건을 실패를 했습니다. 총 82세대 중에 한 50세대는 낙찰을 받고 5개인가를 실패하고 나머지는 유찰이 되었죠. 들어간 임차인들은 거의 최저가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80%의 거의 대부분 낙찰을 받았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전부 임차인이니까 상계 신청을 했죠. 법원에 미리 상계가 가능한지를 물어봤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3차가 문제입니다. 80%의 입찰에서 50가구가 낙찰받았지만 나머지 한 20, 30가구가 이때는 이제 문제가 되죠. 64%까지 가격이 떨어지면 아주 많은 경쟁자들이 몰려오겠죠. 자, 그래서 불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차 때는 또 역시 제 나름대로 가격을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가격을 임차인에게 제시를 해야 되니까 제 나름대로 통계를 내서 가격을 제시를 했죠. 중간층 가격이 1억 3천인데 이번에 최저가가 64%가 됐죠. 64%면 64%인데 실제 평균적으로 봐서는 이 정도의 9,450이나 1억 200 정도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걸 제가 임차인들에게 제시를 했죠. 그런데 3차까지 유찰된 것은 주로 저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층에는 최저가 9,000이나 9,300 정도에 들어가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역시 저층과 중간층을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유치권을 신고했죠. 실제 임차인들이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많은 시설을 하고 또 샤시도 자신들의 비용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유치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제3자들이 못 들어오거나 또는 가격이 좀 낮게 들어오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활용을 한 거죠.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은 것은 반도 안 됩니다. 3차에서 25개 정도를 들어갔는데 임차인들이 받은 것은 12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제3자들이 낙찰을 받았죠. 결국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경쟁자들이 많이 들어왔던 거죠. 자, 그럼 다음 자료를 볼까요? 자, 2차에서 낙찰을 받든 3차에서 낙찰을 받든 제가 장래에 소용될 자금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주로 2차에서 받은 사람들은 1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억 200이라는 숫자를 제시했는데 1억 200에 낙찰받았다면 등기 비용을 포함해서 설정 비용이나 이걸 포함해서 총 한 1억 900 정도가 들어갈 거다.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제 강의 시간에 채무인수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자는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이 경매 신청한 그 자금을 이 채무를 낙찰자인 임차인이 그대로 인수하는 그것을 시도해서 국민은행에 어렵게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 자금이 가구당 4,800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채무인수한 4,800 국민은행에서 빌리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나라의 자금이죠. 이것이 대출이자가 그 당시 3.5%였습니다. 일반 대출 자금이 6% 정도였으니까 거의 반 정도의 이율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근저당이나 이런 부대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 그래서 이것이 임차인에게서는 아주 유리한 건데 처음에는 이것을 생각도 못했었는데 진행하면서 임차인들 대표가 결국 국민은행과 건설교통부를 찾아가서 이것을 성사시켰죠. 자, 전체 낙찰가 금액에서 4,800을 인수하고 자신들의 보증금을 상계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대출을 2,400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1억 1,120이라는 돈을 미리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아주 자기 돈을 거의 안 들이고 이 집의 소유권을 결국 취득한 셈이 됩니다. 물론 보증금 3,920이라는 것은 미리 들어가 있었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부담 없이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배당에 대한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얘기가 길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말씀을 못 드렸네요. 이것은 국민은행에서 채무인수를 승낙하겠다라는 공문인데 내용이 좀 허리죠. 자, 아래쪽에 배당표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짧습니다. 보시면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죠. 101동 104호 같은 경우 실제 낙찰된 금액이 9,400. 이 낙찰된 금액이 총 82개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011% 이렇게 되는 거죠. 1.11%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을 배당을 하는데 집행하는 비용이 이 정도 들었다. 169만 9천 원. 그래서 매각 대금에서 집행 비용을 빼면 배당할 금액인데 배당 순수가 이렇습니다. 당해세가 재산세죠. 8만 7천 원 정도가 나가야 되고요. 자, 국민은행의 총 4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것을 가구당 나누면 이 집에 해당되는 것이 5,600. 그런데 이 중에서 4,800을 채무인수한 거죠. 이것이 채무인수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임차인이 상계한 내용이죠. 전체 낙찰가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세금을 공제하고 자, 국민은행에 나갈 것. 다시 채무인수는 다시 더해야 되고요. 임차인에게도 배당될 걸 계산하면 여기에 마이너스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결국 임차인이 배당받는 금액에서 300만 원이 모자란다. 이 말은 임차인의 3,920만 원 보증금에서 300여만 원이 깎여서 배당이 된다는 말을 뜻합니다. 결국 임차인은 3,900 자신의 보증금에서 300만 원 정도를 손해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손해를 보는 자기의 보증금을 다 못 받는 임차인들이 서너 가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대표가 또 국민은행과 타협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배당을 받을 수 있게 국민은행의 배당액을 낮춰달라. 그러니까 청구액을 깎아달라는 얘기죠. 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청구액을 깎았습니다. 당초에 국민은행이 청구한 금액은 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배당 못 받는 임차인을 위해서 이것을 48억으로 깎은 거죠. 자, 2억여 원들이 분배를 하게 되면 결국 모든 임차인들이 3,920을 받게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실제 이 계산이 지금 제가 해본 이런 내용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아주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려야 되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임대 아파트의 임차인들이 개개인적으로 이 일을 진행했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손해를 줄이고 오히려 이익을 보는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은행이나 건설교통부를 직접 찾아가서 많이 사온 결과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입찰자 입장이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손해가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위기가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앞의 사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임차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경매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낙찰받느냐, 이해관계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여러분도 낙찰 결과를 여러분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하셔야겠습니다.